주요 뉴스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한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구청장도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젊은 층이 급증한 세곡동의 몰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는 예전 생각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보유세가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각종 무상 공약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행보를 북한 TV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장면과 열광적인 평양 환영 행사 등이 담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라돈 침대를 수거해야 하는 집배원들이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라돈 침대 수거, 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 앞에 허리 굽혀 사과했고 50초 길이의 짤막한 사퇴의 말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웨이는 보수 정당의 붕괴를 부른 지방선거 결과를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첫 소식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자리에 앉자마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퇴문을 읽고선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과 인사를 하기까지 5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계 은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는 측근들에게 잠깐 쉬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으로서 당을 이끌 예정입니다. 보수 재건과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궁지에 몰린 정치인은 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 이어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등에 머물렀습니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사퇴했습니다.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한 완패의 책임을 진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1년여 만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등을 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3.7%포인트 뒤졌습니다. 안 후보는 딸의 박사 졸업식 참석차 내일 미국으로 갔다가 다음 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후 자신의 거취와 당의 진로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대표는 사퇴를 선언하면서 보수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보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폐허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작년 대통령 선거 때 2, 3, 4등을 했던 정치인들이 한날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보수 정치의 구심점을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년 만에 두 번째 당선증을 받아들었습니다. 4년 전 첫 당선증에 적혀있던 새누리당 4글자는 사라졌고 이젠 무소속 신분입니다. 대신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유일한 야권 당선인으로서 더 큰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전국에서 본 여당 돌풍 속에서도 2위와 11%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승을 거둔 덕분입니다. 앞으로 있을 야권 재편 과정에서 원지사가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지사 역시 보수 혁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든 회초리를 맞고 스스로 변화에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다만 당장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문제는 경계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정치 경력에서 잘못된 점, 고칠 점은 고치면서 일관되게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통적인 텃밭이긴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차기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넓히며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탄탄한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뺀 나머지 11곳을 싹쓸이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1분의 동료 의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재보선 전 119석이던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130석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우호적 관계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까지 합하면 범여권은 156석까지 늘어나 여대 야소 구도까지 꾀하게 됐습니다. 범여권의 과반 확보로 정부와 여당이 전국 주도권을 온전히 쥐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권은 당장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곧 있을 문재인 정부 첫 개각에 맞춰질 인사청문회 전국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안 부결을 비롯해 그간 여소야대 전국에서 인사청문회 추경 등을 놓고 번번이 애를 먹곤 했습니다. 대신 캐스팅 보토로 부상한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전국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박정희의 도시 구미에서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 박정희 도로에서부터 1,000억 원이 들어간 박정희 기념공원까지. 보수의 심장, 철옹성 같던 구미시에도 민주당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장 후보는 득표율 40.8%로 38.7%의 이양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3,862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시민의식의 발로이고 하나의 선거혁명, 그 시민혁명의 수준 아닐까.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아닌 후보가 입성한 겁니다. 구미시장은 민선 6기까지 김관용, 남유진 전 시장이 각각 3선을 내리하며 보수정당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구미시 경제가 침체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 인구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이제 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너무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뽑힐 줄 알았는데. 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보수층 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중 5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등 대구 경북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악재를 뚫고 경남지사로 선출된 김경수 당선인. 이제 친노 친문 대표주자로 뛰어올랐습니다.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당내 입지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봉화마을을 찾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큰 절을 올립니다. 방명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경남에서 시작하겠다고 써내려갑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김 후보는 민주당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경남을 함께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에서 이제 험지에서 승리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간판 정치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서 친노 친문 대표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택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함께 보수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도 있고 이렇게 더 힘을 실려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수를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이미지가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체급을 키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당내 입지를 굳혀가며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4대 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구청장 선거를 이렇게 휩쓸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압도적 강세를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은 서초구에서만 승리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경영 논리로만 보고 선거 막판까지도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5개 서울구청장 선거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이 25개 구청장 중 20곳을 이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강남 3구만은 보수 불패 신화를 이어갔지만 이번 선거에서 깨진 겁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서울구청장 25곳을 모두 싹쓸이했던 2006년 지방선거 참패도 12년 만에 서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했고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인물 경쟁력이 타 후보에 비해서 좀 앞섰고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한 그런 경력 등이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좋게 비춰지지 않았나. 조은희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하며 자유한국당은 간신히 서초구 단 한 곳만 지켜냈습니다.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계속 잘 하라는 채찍의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110석 중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석, 바른미래당은 1석, 정의당도 1석에 그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에 성공하고 구청장, 의회까지 야당을 압도하면서 민주당의 서울시 장악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부촌의 상징이 서울 강남구가 보수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995년부터 지난 동안 23년 동안 강남구청장 자리를 독식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남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조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 강남구청장이 선출된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은 세곡동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세곡동 유권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강남구 전체 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곳에서 민주당 정순균 당선인은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보다 5천여 표를 더 받았습니다. 약 2배 정도 많게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굳힌 겁니다. 이처럼 전체 22개 동 가운데 정 당선인이 승리한 곳은 모두 13곳.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나눠보면 압구정동과 도곡 2동 등 전통적 부촌이 포함된 강남 갑과 병 지역에선 장 후보가 앞섰지만 세곡동이 포함된 강남 을 지역에선 정 당선인이 더 큰 표차로 앞서면서 결국 13,000여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세곡동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유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지하철 들어오는 거, 또 문화시설 그런 거 우리 여긴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이 조성된 가운데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는 예전 생각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지지 성향이 지난해 대선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에 대한 심판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수 정당의 강남구청장 불패 공식이 깨지면서 최대 승부처인 세곡동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분간 여의도 보수 정당에서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수 정당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는데 역시 책임을 지는 절차겠죠. 네, 홍준표 대표 나라가 통째로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당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존 6곳을 못 지키면 물러나겠다고 했었죠. 보수가 이제 그만 물러나라, 홍 대표에게 심판을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보수 정당은 새롭게 집짓기를 해야 되는 정말 뼈아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후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선거 졌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공천에 4사람 심기했다 이런 사당화 논란 일었었죠. 이번 공천에도 송파을 배현진 후보, 노원병 강현재 후보 등 홍준표 퀴즈로 불렸는데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 측근이 대부분 원외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눈길 끌만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대표 사퇴 막아달라는 건데요. 여권 지지층에서는 홍 대표가 있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풍자한 겁니다. 풍자와 조롱의 영역까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이 이쯤 되면은 대체로 지난 20년 과거 정치를 보면 정당의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단체로 목소리를 크게 내곤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 재선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당이 어려울 때 초재선들이 쇄신 모임을 만들어 왔었죠. 대표적으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이 주도했던 남원정, 또 아침소리, 민본, 21 등이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공천에서 소신 있는 사람보다는 말 잘 듣는 모범생들을 대거 공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괴멸 수준의 참패를 겪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한 초선 네. 의원과 통화해보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는 체제 절대 안 된다. 이런 반발 기류도 드러냈는데요. 초재선 의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쯤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살펴볼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류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가 선택했던 자, 이거 번번이 속는 거다. 8번째다, 9번째다 했던 것 민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서는 어떤 접근이 지금 있는 거죠? 네, 홍준표 대표 지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다시 북핵 제재의 위기에서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또 속일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 만나는 모습 보면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 대표가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반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도층의 반감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보수 정당을 이제 앞으로 재건하는 과정에 과연 지금 달라진 북한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다양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 과정에 뚜렷한 리더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원희룡 지사를 주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동 기자 보기에 주목해야 될 정치인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김태우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선거의 왕자로 불리는 김태우 후보가 처음으로 선출직에서 패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김경수 후보를 상대로 43%를 득표해서 선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인사, 이 와중에 43% 득표 대단하다. 한국당의 전략적 판단을 잘하는 인사가 있다면 차기 당대표는 김태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짓기가 시작돼야 될 과정인데 오늘 그 첫날에 대한 얘기를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평과세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강화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세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부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유세 강화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 선거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압승을 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결국 그러한 결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인상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거나 종부세 세율 인상 또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세금 부담이 13.7%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10% 이상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승리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CVID, 즉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 기자 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폐지냐 아니냐 이것은 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주 언급됐던 표현을 썼습니다. CVID 혁신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교육 혁신 정책의 큰 흐름, 그 물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진보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보다 한 명 더 늘어난 14명이 당선됐습니다. 보수 교육감은 대구, 경북 두 곳이었고 대전은 중도 성향입니다. 혁신 교육을 표방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은 자사고 외고 폐지와 함께 무상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체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의 노조인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어젯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 여러 곳과 3분 단위로 인터뷰를 차례로 했는데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해지자 언론사별로 당선 소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니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급기야 진행자의 질문 도중 인터뷰를 끝내버립니다.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당 선의는 이후 예정돼 있던 다른 인터뷰들도 일방적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태도 논란이 커지자 부인 김혜경 씨와 SNS 동영상으로 선거 소회를 밝히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16년 만에 보수정당에서 경기도지사직을 탈환한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 바른미래당이 이 당선인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당선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논란 속에 끝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양쪽은 전날 밤까지 합의문 문구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당일 새벽 3시 이후에 숨막히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김정은을 미소 짓게 했을 그 과정, 서동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담 당일 오전 6시 50분,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급한 사정이 있는 듯 북측 관계자를 재촉합니다. 김 부위원장 지시를 받은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시간까지 2시간 남짓 남은 상황. 김영철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까지 북미 실무협상팀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국은 CVID와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기 위해 90일을 달려왔지만 최종 문구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11일 밤 최종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자칫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도 없이 마무리될 위기에 처한 상황. 하지만 양국의 한 라인은 회담 시작 6시간 전인 새벽 3시에 극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싱가포르까지 회담을 끌고 왔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지막 담판을 벌였습니다.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더 마음이 급했던 것은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전날 밤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지만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합의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던 미국은 결과적으로 CVID 문구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선에서 타협을 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동일입니다. 네, 북한의 관영TV가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행적을 담은 42분짜리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귀국글의 김정은은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권호혁 기자입니다. 안녕히 다녀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온 나라 인민들의 열화 같은 마음이 뜨겁게 고비치는 평양국제 비행장에서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맞이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공항에 나온 시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의장 때 사열을 받은 김 위원장은 당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첫 남북 정상회담 때만큼이나 환영 인파가 동원됐습니다. 당시 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화하는 다른 꽃을 든 모습이 눈에 띕니다. 42분짜리 영상에는 10일 김 위원장의 출국부터 13일 귀국까지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회담 성과도 강조합니다. 정력적인 대외 활동으로 조선반도 정치 정세 흐름을 주도하시며 정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경질설이 나돌았던 리명소 북한군 차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월 김 위원장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이 목격된 탓이었는데 충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김 위원장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이처럼 조선중앙TV만 본다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이 주도하고 압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곽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시내에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싱가포르 인민들은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하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무한한 존경심을 안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깜짝 야행에 나서 마리나베이 샌즈를 둘러볼 때도 신기한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김정은은 태연히 웃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철저히 김 위원장 중심으로 편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 듣는 모습만 보여준 반면 김 위원장은 열변을 토하며 시종일관 회담을 주도하는 것처럼 연출됐습니다. 또 자유분방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만만한 모습은 모두 편집됐고 극진히 대접받는 모습만 전했습니다.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정형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領導者 동지에 대한 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란 걸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처 편집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야행에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이 싱가포르 야경에 압도돼 깜짝 놀라는 장면인데 연출되지 않은 솔직한 표정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낸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8월 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대북 군사 압박에 대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외무상은 당장 압박을 가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any pause in exercise is contingent upon DPRK ac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예비역 장성 모임 대한민국 성우회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기 전까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제네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는 미소 냉전 시절의 중립 외교의 무대였죠. 올 여름 난 휴가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직장인 구효정 씨는 다음 달 여름 휴가를 보낼 곳으로 싱가포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을 TV로 시청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도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그래서 센토사 섬 근처로 저렴한 곳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회담을 통해 세련된 도시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냉전 시기 중립 외교 무대 역할을 한 스위스 제네바처럼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제네바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야간에 측근들과 깜짝 나들이에 나서 셀카까지 찍었던 대형 식물원은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보인 싱가포르 패키지 상품은 평소의 10배 수준인 500장 정도가 하루 만에 판매됐고 여행업체마다 싱가포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맥주업체는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선보이고 회담 날부터 사흘간 특정 메뉴를 할인해주는 업체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싱가포르 회담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서울에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020년 말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4년 임기가 끝나기 직전 시점이죠.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즉시 시작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Chairman Kim Jong-un understands the urgency of the timing of completing this denuclearization, that he understands that we must do this quickly.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가 된다는 것에 희망적이라며 구체적인 시한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데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비핵화 조치를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는 즉시 시작될 거라는 말을 반복해 조만간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동합의문에 CB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합의문에 써있는 완전한이라는 말이 검증을 포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Fundamentally re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Verification is central to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certainly encompasses that idea very clearly.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10년 6개월 만에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기싸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덕담만 주고받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부슬비를 맞으며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통일각에 들어선 남측 대표단.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장성들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원장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으신 소나무가 잘 자랍니까?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북측 안익산 중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나무 사진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거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얼마나 푸르지게 잘 자랐습니까? 어떤 외풍과 역풍에도 처음의 뜻을 굽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역시 말리마 속도로 일사천리 진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점심도 거른 채 6시간 넘게 마라톤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상호 적대 행위 중단과 군사적 긴장 완화, DMZ 유해 공동 발굴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일정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정부는 오는 주말까지 우체국 직원 3만 명을 투입해 대진 침대에 라돈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작 일선에서 수거 작업을 할 집배원들은 안전 교육도 못 받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라돈 침대 수거, 노동자 안전 대책 즉각 마련하라. 집배원 노조가 라돈 침대 수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장 오는 주말에 집중 수거에 투입되는데 보호 장비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보호 장비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지. 1급 발암 물질 라돈 취급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밀어내기식으로 이렇게 그런 부담을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가중시키고자 하는. 집배원 투입은 대진 침대의 자체 수거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총리실이 전국 배달망이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키로 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배원 투입을 재고하라는 집배원 가족들의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에 대비해 집배원들도 안전장비를 갖추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거나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10년 후에로 진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정사업본부는 비닐 밀봉을 하기 때문에 피폭 가능성은 낮다며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작업 뒤 방사선 측정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매트리스 구매자들은 여전히 제품 수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누가 제품을 가져갈지 연락조차 못 받은 구매자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침대 틀보다 한 뼘 넘게 작은 매트리스가 보입니다. 라돈이 나왔다는 소식에 급히 베란다로 치운 대진 침대 매트리스 대신 깐 겁니다. 인터넷으로 회수를 요청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언제 가져가겠다는 연락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연락도 없어요. 저는 우체국 연락도 없고 베란다에 지금 내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우체국에 먼저 전화를 건 뒤에야 수거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문자가 안 오고 있어서 부천 우체국에 물어보니까 화요일에 이미 문자 다 돌렸고 연락 못 받았으면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매트리스를 수거하고도 운반과 보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강 동작대교 위에는 대진침대가 민간 업체를 통해 회수한 라돈 매트리스가 수십 개 쌓여 있습니다. 한강 다리를 수거 제품의 임시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갖다 버린 건가 여기 집화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는데. 비닐 커버도 없는 채로 오전에 내린 비를 맞아 방사성 물질 유출도 우려되지만 수거 일꾼들은 평상시 복장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라돈 매트리스를 옮겨 신습니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큰 차량에서 버리거든요. 잠깐 거기에 내려놓은 거예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수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총성 없는 축구 전쟁이라고 하죠. 4년을 기다린 러시아 월드컵이 잠시 후 자정에 개막합니다.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은 9,000km의 대장정과 험난한 승부를 이겨내야 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홍우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의 개막전과 함께 한 달간의 축구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전차 군단 독일과 삼바 군단 브라질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16강 진출을 꿈꾸는 우리 대표팀은 9,000km의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일정은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도시 3곳을 항공편으로 오가는 강행군입니다. 이동 거리만 총 9,000km, 컨디션 관리가 관건입니다. 바이킹 군단 스웨덴과 1차전이 열리는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대문호 막심 고리키의 고향. 낭만이 가득한 도시지만 16강을 노리는 우리에겐 생사를 건 전장입니다. 스웨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스웨덴전에 모든 걸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전을 마치면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강호 멕시코와 또다시 운명을 건 승부를 합니다. 마지막 3차전 상대는 우승 후보이자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입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의 16강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대표팀은 통쾌한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4번의 평가전에서 불안한 조직력을 보였던 신태용호가 실전에서는 실험이 아닌 결과로 증명할지 주목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채널A 뉴스 홍무람입니다. 이번 월드컵엔 메시와 호날두 등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무려 13조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회 상금도 억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실제 제작비만 1조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머니컵이라 불리는 월드컵도 참가 선수들의 몸값과 오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이적료, 연봉 등을 포함한 그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은 2,270억 원입니다. 브라질 네이마르는 메시와 같고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는 1,249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는 손흥민으로 630억 원입니다. 32개국 선수들의 몸값 총액은 약 13조. 이 가운데 프랑스의 23명 엔트리 몸값이 1조 3,717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피파가 내건 러시아 월드컵 총 상금은 4,300억 원. 4년 전 브라질 월드컵보다 12%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승팀 상금은 409억 원. 본선 진출국은 기본 102억 원의 수당을 확보합니다. 8년 뒤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32년 만에 북중미 대륙으로 결정됐습니다. The member associations of Canada, Mexico and USA have been selected by the FIFA Congress to host the 2026 FIFA World Cup. 최고 권위에 걸맞는 천문학적인 돈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골프 용품이 고가다 보니 짝퉁도 심심치 않게 거래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골프 의류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이 무려 14억 원에 이릅니다. 정지현 기자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가 창고 안에 가득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유명 골프 의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정품으로 둔갑시켜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제품입니다. 가방과 신발, 모자 등 압수된 물품만 8,400여 점. 정품으로 치면 22억 원어치입니다. 서울시는 42살 A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국내에 유통되는 짝퉁 골프 의류의 80%를 유통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통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짝퉁 명품 골프 의류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요. 포장이나 태그까지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눈으로 봐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래나 주문은 주로 인터넷이나 SNS 개인 채팅을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제품을 국내 창고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이나 일본산으로 원산지도 조작했습니다.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소비자분들도 위조 상품은 가급적 구매를 삼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등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휴게소 LPG 충전소 기둥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알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쇠기둥을 받은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차 안은 에어백이 모두 터져 나왔고 앞바퀴도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4분쯤 33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상행선 방향 LPG 충전소 간판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대전 나들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이를 피해 고속도로로 17km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30에서 40 정도 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30에서 한 140 정도. 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은 이 쇠기둥을 들이받고 불에 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에는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가스탱크 부근에서 불이 나 충전소 직원들도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불이 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소화기가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는 다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는 바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6%였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찰은 음주 사실이 들킬까봐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같은 국적 항공기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요.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한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 즉 GTR 때문입니다. 정부 운송 의뢰로 두 회사가 매년 올리는 수익은 300억에서 400억 원 사이, 이 중 80%는 대한항공이 차지해왔습니다. 정부는 GTR 제도를 폐지하면서 항공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주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금이 그런 갑질 항공사 같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항공사의 예산으로 따로 쓰이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충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항공의 GTR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예약과 구매 대행을 맡길 예정입니다. 연간 한 80억 정도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행사 선정은 조달청 나라정터를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좁은 골목에 한옥이 몰려있는 서울 북촌은 관광객들의 명소인데요. 오늘 뉴스터치는 이제 아무 때나 가지 못하는 북촌 한옥마을 소식입니다. 10,000명, 북촌 한옥마을에 방문하는 하루 평균 관광객 숫자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소음,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무단 침입 등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은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벽면 곳곳에 사생활보호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협조문도 각종 외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광 허용 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평소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이 북촌로 11길 일대는 이제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구경하지 못합니다. 평일과 토요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통행을 허용하고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은 이제 가이드를 동행해서 무조건 현장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관광버스들이 불법 주정차했던 북촌마을 주출입구는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흐름상의 문제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만 능사는 아니니까 드랍존을 좀 이격돼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현재 70개인 개방 화장실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입장으로서 되게 아쉬운데요. 저분들도 저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희도 관광객 입장에서 그걸 중요시 여겨주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분들도 저희 관광객들한테 더 오픈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데요. 숱한 계도 활동을 해도 달라진 게 없었다며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책인가요? 아침에 뭐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면은 관광객 수는 똑같이 오는데 사진 찍은 사람 나랑 좀 계속 마주치면서 사진 찍어야지. 이게 무슨 대책은. 더구나 서울시가 주민협의도 없이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7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 결심을 발표합니다. 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현직 대법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충격요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차분하게. 그제 대법관과의 간담회 이후 숙고에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법관 사이에서도 수사 촉구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해결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재판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법원 내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신 대법원 내에선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은 물론 현직 대법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수습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초강수로 쇄신 의지를 확인시키자는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며 단식 농성 중인 법원 노조 측은 오늘 대법원 현관에서 연좌 농성을 한 뒤 김 대법원장과 10분간 면담했습니다. 법원 노조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검찰도 먼저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는다면 수사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윤주로 기자입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요청이 없으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또는 수사 의뢰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과
권위 유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사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스럽다. 이런 검찰의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건 해야 된다. 사법부 대란의 불똥이 검찰로까지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죠. 이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더 선고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특수성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난 2016년 총선 때 불법 여론조사에 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예, 나중에 재판 끝나고 뵙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사냥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귀한 동물인데요. 최근 사냥 한 쌍이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는 3년 전 설악산에서 구조된 사냥이라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20일 된 수컷 사냥 한 마리. 어미젖을 허겁지겁 빨아댑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런 새끼를 어미는 혀로 핥으며 정성껏 돌봅니다. 4살 된 어미는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됐다가 지난해 이곳으로 옮겨와 6살 수컷과 짝을 지었습니다. 첫 출산이 굉장히 힘듭니다. 산산도 많이 일어나고요. 나름의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첫 분만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짝짓기를 하는데 갓 태어난 새끼는 몸무게가 2kg 정도 나갑니다.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은 험한 사락지대에 주로 사는데 국내에는 600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사냥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 사냥을 방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내일부터 2018 시팜쇼가 시작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로 낚시가 꼽히죠. 올해 시팜쇼에서는 대어를 낚는 각종 방법도 배우고 프로 낚시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박! 일상을 떠나 푸른 바다와 몰입의 여유로움까지 맛볼 수 있어 대표적 힐링 레포츠로 꼽히는 낚시. 하지만 최악의 경우 10시간이 넘어도 입질 한 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내일부터 열리는 2018 시팜쇼에 마련됩니다.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팜쇼에서 새롭게 마련된 해양 레저 스포츠관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러니까 바다 낚시에 사용되는 실제 보트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각종 낚시 방법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팔도 각지의 대표 수산물 먹거리관, 독도와 제주도 해저를 360도로 볼 수 있는 VR도 시연됩니다. 또 상담을 통해 귀어 귀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를 귀어 귀촌을 하셨을 때 어떻게 좀 더 쉽게 어촌에 정착을 하실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기회로 삼고자. 또 신요섭 셰프의 전복 요리쇼, 참다랑어 해체쇼와 시식 등 각종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2018 시팜쇼는 일산 킨텍스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비가 지나면서 바람은 서늘해지고 또 공기는 쾌적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이지만 이곳 한강공원에는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이는데요. 밤사이 중부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고요. 그 외 중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맑고 서쪽을 중심으로 더워집니다. 서울이 28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자외선은 다시 강해지겠지만 대기질은 계속 양호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전국이 맑고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모스크바는 구름만 끼겠고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밤 개막식을 시작으로 남은 6월은 월드컵과 함께 보다 열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최희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